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썰사남의 감동적인 사연을 즐겨 듣는 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돈으로 사람을 샀던 15년 전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을 뚫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발에 불이 나도록 회사를 뛰어다니며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한숨 돌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의 휴식을 갖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요. 가끔은 상사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퇴근하지 않는 상사를 보며 퇴근을 미루기도 하고, 원치 않는 야근을 하기도 하며 열심히 일해놓고 남 좋은 일 시키기도 많이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마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들 대학 갈 때 가고, 군대 갈 때 군대 가고, 남들 연애할 때 연애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그런 사람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은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할 수 있을까와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렇게 쳇바퀴 도는 삶을 살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지만 매일 한 번씩 같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이유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난치는 건가? 겨우 이거 하려고 며칠 동안 전화를 걸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며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현아, 잘 지내지?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에 고개가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란 듯한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가 누군지 밝혔습니다. 너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 서민호야. 문영고 서민호? 상대는 머뭇거리며 너랑 고1 때 같은 반이었던. 저는 오랜만에 온 동창의 연락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민호와는 고등학교 때 절친하게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죠. 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밝은 제 목소리와 달리 민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나도 잘 지냈어. 민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저에게 민호가 연락한 이유는 분명 심상치 않은 것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호가 운을 떼길 기다렸습니다. 저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한번 보자는 말이 그렇게 무거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어떤 일로 보자고 하는지 듣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풍문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본 적 없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면 그건 분명 돈 문제일 테니까요. 솔직히 이런 연락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던 민호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놓고 10년 동안 없는 사람처럼 잊고 지냈다는 죄책감이 심어지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만나자. 어디서 볼까? 저는 민호와 약속을 잡았고 약속 날짜에 맞춰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민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문을 등지고 있었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똑같은 뒷모습에 반가운 마음을 안고 다가갔습니다. 야, 서민호!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니 민호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도 고등학생 때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살이 조금 빠진 정도였죠. 와, 진짜 반갑다. 잘 지냈어? 민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지냈어. 너는 잘 지냈어? 저는 민호 앞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제 근황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 되게 일찍 왔다. 나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는데
너는 더 일찍 왔네? 오래 기다렸어? 나는 일찍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해서. 저는 옛날과 똑같은 민호의 태도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애들 진짜 싫어했잖아. 그래서 너도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켰고. 어릴 때는 1시간 일찍 오고 그러지 않았어? 설마 오늘도 1시간 일찍 온 건 아니지? 민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사춘기라서 너무 예민했던 거고 요즘엔 1시간이나 일찍 오지는 않아. 그럼 나 오늘 10분 일찍 왔는데? 민호는 여전히 머쓱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한 3, 40분? 저는 빵 터졌습니다. 야, 1시간이나 40분이나. 와, 너는 진짜 애가 변하질 않았다. 제가 기억하는 민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성실하고 규칙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친구였죠.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렇게 만난 게 몇 년 만이야? 20살 되고 나서는 연락했던 것 같은데 내가 20살 되자마자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졌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했으니 이번에는 민호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민호는 군 전역 후 하루도 쉬어본 적 없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민호는 소년 가장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도 일을 했던 친구였죠. 그때도 성실했으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얼마나 성실했을지 안 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만 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너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하고 싶던 공부는 했어? 민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다는 거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편찮은 할머니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민호는 결핍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말은 그렇구나 밖에 없었죠. 민호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아. 공부하고 싶다는 것도 고등학생까지였고 애초에 군대는 말뚝 박을 생각하고 간 거였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뚝 안 박았냐? 너라면 군 생활도 잘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어. 숙연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군대에서 다쳐온 친구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죠. 허리는 어때? 지금은 좀 괜찮아? 생활에 큰 문제는 없어. 서로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슬슬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민호가 저를 만나고자 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성현아, 혹시 괜찮으면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제 예상이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얼마나? 3천만 원.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내뱉은 3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금 3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10년 전 3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제 나이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돈이었죠. 민호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3천만 원을 입에서 뱉어놓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 수중에 3천만 원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것도 있었지만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과 군대에 있을 때 모은 작은 돈을 합친 것이었죠.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들을 생각하면 저한테 필요한 돈이기는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은 후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는지, 이 돈을 어디다 쓸 예정인지, 이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돈을 빌려준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민호를 믿고 큰 돈을 맡겨도 되는 건지, 혹시 민호가 돈을 들고 도망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고민하는데 민호가 또 한 번 운을 뗐습니다. 내가 너무 염치 없지. 몇 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돈이나 빌려달라는 거고
그것도 3천만 원이나. 진짜 미안해. 민호는 침묵의 의미를 거절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거절의 의미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또다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이 안 된다면 조금만이라도 빌려줄 수 없을까? 정말 미안해. 민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30이 넘은 남자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보셨나요?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빌려줄게.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뭐? 내가 빌려준다고 3천만 원이라고 했지? 오늘은 못 보내주고 내일 보내줄게.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은행 가면 보낼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얼떨떨함과 놀람이 섞인 표정을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을 전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나도 말해놓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웠어. 그건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해줘. 나는 정말 조금이라도 괜찮아. 여러 사람한테 빌리면 힘들잖아. 내가 빌려줄게. 민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우는 민호를 보니 마음이 짠해지더군요. 저는 민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눈물을 그친 민호가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맙다, 성현아. 내가 염치도 없이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정말 고마워. 그러고는 3천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전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은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쓸 거야. 갑작스러운 사업 얘기에 당황했습니다. 지금 사업하다가 빚을 진 건데 또 같은 사업을 한다니? 벌써 돈을 많이 잃었는데 또 잃을 생각인 건가? 이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얘가 예전의 민호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소용돌이 쳤죠. 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도 제 생각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안 좋아서 빚을 진 건 아니야. 동업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거래처한테서 받아둔 계약금을 들고 튀어버렸어. 일이 술술 풀리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도망친 이유는 지금 찾고 있는데 그 형이 도망만 가지 않았어도 계약건들 마무리하고 잔금까지 치렀을 거야. 너가 못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 형이 도망가자마자 신고했거든. 그 내용을 보여줄게. 증인서 준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처도 줄 수 있어. 그거 보고 빌려줘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빌려줘. 그러면 빚은 동업자가 들고 튄 계약금 때문에 생긴 거야? 그거랑 위약금까지. 위약금은 면제해준 곳도 많은데 아닌 곳도 많아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염치가 없다. 미안해. 민호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절하는 건 민호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았죠. 미안할 게 뭐 있어. 미안해하지 마. 내일 약속한 대로 돈 보내줄게. 대신 너도 오늘 가자마자 말했던 자료 정리해서 내일 퀵으로 보내줘. 민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사실 자료는 저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그걸 보내주든 보내주지 않든 저는 3천만 원을 보내줄 거였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돈 3천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치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민호는 이후로도 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게 내가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야. 민호는 가방에서 제본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미팅할 때 쓰는 자료인데 이거 보고 투자해 주신 분들도 많아.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봐도 민호의 사업 아이템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망간 동업자가 대체 이런 아이템을 두고 왜 도망갔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동업자는 왜 이런 아이템을 두고 도망을 간 거야? 민호는 한숨을 푹 쉬며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내가 예상하는 바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돈에 욕심이 난 게 아닐까 싶어. 계약된 내용을 처리하고 잔금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투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바보 같은 인간이 있다고? 매일같이 잔금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노래를 불렀거든. 그게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 나도 그런데 너는 어떻겠냐? 민호의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3천만 원이 생기면 일단 이 회사한테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줄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 거래를 해주신다고 했거든. 그 일이 있었는데도 다시 거래해준대? 감사할 따름이지. 열심히 설득하기도 했고, 상황도 다 아시고. 이 회사랑 거래를 시작하면 나머지 돈으로 그동안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할 거야. 그렇게 해서 잔금을 모으면 똑같이 다른 회사에도 계약금이랑 위약금을 갚을 거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이 말인즉슨 제게서 빌려간 돈 3천만 원을 갚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돈을 갚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이 얘기는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돈이 들어오면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 너한테 보낼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민호는 또 한 번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너는 내가 못 믿었지 않아? 3천만 원이 큰 돈도 아니고 솔직히 걱정되지. 그런데 널 못 믿는 건 아니야. 왜? 10년 만에 연락한 거잖아. 나는 되게 불쾌할 줄 알았어. 불쾌하기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놀라기는 했지. 솔직히 너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는 너는 절대로 함부로 이런 말을 꺼낼 사람이 아니야. 민호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만 울어, 자식아. 나한테 지금 얘기한 거 가지고 가면 거절할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을 거야. 자신감 가져. 난 그냥 월급쟁이인데도 너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 딱 보여. 그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해내봐. 잘 되면 나부터 생각해주고. 알겠냐? 그렇게 민호를 보내고 다음날 약속한 대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하러 가기 직전 민호에게 받은 퀵에는 그동안 거래해온 앞으로 거래할 거래처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각 회사별 특징과 거래 내역까지 야무지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3천만 원을 흔쾌히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민호의 설명과 사업 아이템이 자세하고 확실했던 것도 있지만 제 다짐은 그 이야기를 듣기 이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기억만으로 민호를 신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같은 반이었던 민호는 선생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랑받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민호를 동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저는 학업 성적도 좋고 선생님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민호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그 모습을 따라하면서 덩달아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0년 뒤 민호를 제외했을 때까지만 해도 민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민호를 동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호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저는 민호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즐거웠어요. 잠자는 친구가 있으면 분무기를 뿌려서 잠을 깨우고 쉬는 시간이 되면 나가서 공을 차고 밥 시간이 되면 전력 질주해서 맛있는 반찬을 선점했죠. 그런데 학교가 마친 후에는 민호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흔한 독서실을 같이 다니자고 해도 민호는 곤란한 내색을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민호가 소년 가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호가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를 첫 번째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걸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지나고 나서 저는 살이 굉장히 많이 쪘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슬슬 살을 빼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뺄 살이 어딨냐면서 그 말을 무시하다가 2학기가 시작되고 교복이 맞지 않았을 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실 때 저는 집 앞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죠. 그렇게 땀을 쭉 빼고 집에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게 제 아침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 앞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라 적막함이 가득했는데 멀리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너 자전거를 여기 내팽개치면 어떡해? 라고 소리 지르는 경비원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아저씨 앞에는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손에는 신문지 뭉치를 들고요. 급하게 내리느라 자전거가 넘어졌나 봐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러다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면 어쩌려고. 남자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낄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찰나 남자아이가 몸을 돌렸고 저는 눈이 마주친 뒤 아주 잠깐 멈칫했고 까무러치듯 놀랐습니다. 민호였어요. 멀리서 봐도 민호였죠. 설마 거기서 민호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민호의 목소리를 듣고도 민호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어? 민호에게 다가가니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경비를 명심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그날도 여전히 정돈된 모습으로 교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는 게 약간 어려웠고 민호도 저를 마주하는 게 조금 껄끄러워 보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목을 가다듬고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야, 서민호, 일찍 왔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제 행동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른 아침 민호를 만난 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일찍 왔네. 오늘은 우유 배달해서 더 일찍 왔어. 신문 배달은 이제 안 해? 우유 배달이 돈을 더 줘.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돈이 더 필요해? 할머니가 요즘 따라 병원을 자주 가시네. 그러면 일이 더 일찍 끝나는 거잖아. 우리 집 와서 같이 아침 먹자. 너 요즘도 일찍 일어나? 응, 습관이 돼서. 사실 저는 이미 예전에 게으른 상태로 돌아간 지 오래였지만 우유 배달을 끝낸 뒤 등교 시간까지 시간이 비어있을 민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렸고 저는 아침마다 민호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함께 하다 보니 부모님과 민호도 가까워졌어요. 요즘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셔? 지난번에 주신 보약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병원에서는 뭐래? 당분간은 병원 안 와도 되겠다고 해서 집에서 쉬세요. 그러면 일을 좀 더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 밤에 하는 일을 조금 줄인다든지. 민호는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일을 못 하세요. 할머니는 자기가 일할 테니까 일을 좀 줄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요. 부모님은 민호를 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하셨어요. 어린 민호의 자존심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특히 민호는 제 친구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제 부모님이 민호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민호가 저를 어려워할까봐 걱정하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 학교 마치고 잠깐 시간 있지? 와서 반찬 좀 가져가. 아줌마가 양 조절을 잘 못해서 반찬 양이 너무 많네. 장조림 입에 맞니? 그거 더 챙겨줄게.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어머니가 양 조절을 못한다는 건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민호가 항상 존경스러웠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폐인으로 산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키워준 사람은 할머니가 유일한 상황에서 구김없이 멋진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민호와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이 지났고 성인이 되어 저는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민호는 오랫동안 준비한 수능을 치지 못했어요. 하필 수능 당일
할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져 수술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민호와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던 저는 민호의 소식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민호는 20살에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했고 저에게는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는 민호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았어요. 민호가 서울에 올라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제가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민호를 만났죠. 만날 때 민호의 표정은 밝았기 때문에 저는 민호가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1살이 되던 해 민호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등학교 3년간의 시간이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에 민호의 소식을 듣고자 노력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로만 기억했으니까요. 사실 앞서 적은 내용도 민호를 다시 만난 후 기억을 더듬다 생각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민호를 만나니 알겠더라고요. 민호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저는 그때의 기억으로 민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이였지만 제 기억 속 민호는 제가 빌려준 3천만 원을 결코 허비할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돈을 빌려준 지 한 달째 되는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왔습니다. 적으면 10만 원 또는 2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가까이. 그럴 때마다 민호는 제 메일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지, 상환해야 하는 돈은 얼마나 남았는지 자세히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제 상사에게 브리핑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메일이 부담스러워서 민호에게 굳이 이런 메일을 적어서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메일을 계속해서 보내왔고 저는 민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답장을 하면 독촉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죠. 물론 매달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수입이 안정되겠어요. 민호도 먹고 살아야 하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보면 보낼 돈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맬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은 됐죠. 그런 걱정은 민호가 보낸 메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왜 돈을 못 보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서 보냈고 저는 그 메일들로 민호의 안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메일에 민호의 개인적인 일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도 했어요. 저는 돈에 관한 내용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지만 추신이라고 적힌 내용에는 항상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신, 오늘 드디어 새로운 거래처랑 계약을 했어. 전에 만났던 사장님이 연결해 주신 곳인데 지금까지 계약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서 기대가 커. 이런 식으로 큰 거래처를 늘리면 작은 곳은 정리하고 주요 거래처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야. 들떠서 메일이 길어졌네. 다음 달에도 메일 할게. 좋은 하루 보내.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추신, 전에 말했던 큰 거래처랑 일을 못하게 됐어. 위약금을 물어줄 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더라고. 이유를 물어봐도 답을 주지 않고 답답한 오늘이야. 그래도 요즘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름아름 이름을 알려서 참 기뻐. 지금은 이렇게 착잡한 마음이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한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 다음 달에도 매일 할게. 좋은 하루 보내. 민호를 10년 만에 재회한 날, 돈 얘기, 사업 얘기 외에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는데 이 메일을 보며 민호의 사적인 이야기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민호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추신, 나한테는 아내가 있어. 군대 전역하고 몇 년 있다 결혼했는데 그때는 나도 매달 받는 월급이 있었던지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인데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해.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 메일에는 온통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추신. 아내는 미안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붓는 걸 보면 내가 참 나쁜 놈이지 싶어. 민호의 메일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추신이 오지 않았죠. 다만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째가 되던 해, 몇 년 만에 민호의 메일에 추신이 담겨왔습니다. 추신. 몇 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그동안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못해 미안해.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연락하고 싶었어. 정말 폭풍이 휘몰아치는 시간들이었거든. 다행히 일이 마무리 단계야. 너한테 메일을 보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메일할게. 좋은 하루 보내. 참 기분 좋은 연락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돈이 입금됐고 어느 날 확인한 메일 속 빚은 겨우 20만 원이었습니다. 5년 만의 일이었죠. 한 달째가 되던 날 민호에게서 20만 원이 입금됐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민호!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반가운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거지. 벌써 5년이나 지났다. 잘 지낸 거지? 덕분에 잘 지냈어. 민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줄래?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민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전히 민호의 뒷모습은 듬직했고 여전히 일찍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민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민호 앞에 나타났는데 민호의 뒷모습은 여전했지만 앞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까지. 이야, 얼굴 많이 좋아졌다. 민호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얼굴에 뭐 묻었나?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참 한결같다. 약속 시간에 미리 나오는 것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해주는 것도, 너 신문 배달하는 거 알았을 때처럼. 민호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때가 기억나? 야, 당연하지. 10년이 넘는 얘기잖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서로 생사도 몰랐고 나랑 있었던 일은 당연히 잊어버렸을 줄 알았어. 사람이 정이 있지. 저희는 술 한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말을 먼저 꺼낸 건 저였어요. 솔직히 너한테 연락 왔을 때 누군가 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더라. 그렇지. 그동안 군대도 다녀왔고 나는 결혼도 했고 사업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나는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회사 다니면서 승진도 했지. 연애도 시작했고 내 인생 사는 것도 바쁜데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있었겠냐? 그래도 너 만나서 참 좋았어. 옛날 생각하니까 즐겁더라.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메일에 미처 적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5년 동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힘들다고 하면 돈 갚는 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쉽게 말을 못했어. 힘들다고 조금이라도 티낸 날에는 엄청 후회했고. 그래,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 최근이 제일 힘들었던 거야? 응, 일이 좀 잘 풀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엔 좀 지치더라고. 그걸 극복하면서 일하려니 좀 힘들었어. 그런데 용케도 돈은 안 밀렸다. 무슨 못 보낸 달도 있었어. 그랬나? 아무튼 나는 너가 돈을 언제 갚았든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무슨 악덕 사채업자도 아니고. 저희의 분위기는 조금씩 풀어졌고 민호와 저는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솔직해지게 되죠. 민호는 여전히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숨겨두었던 그동안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현아, 나 진짜 정말 많이 힘들었다. 그래, 그랬겠지. 아니, 너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 사람이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보름을 집 밖으로 나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헷갈려. 주변에서 쉬라고
쉬어야 한다고 말해도 화만 나. 지금 쉬면 내 인생이 쫄딱 망할 것 같은데 내 속도 모르고 쉬란 말을 한다고. 사람이 옹졸해지고 치사해져. 이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다 보면 정말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진다. 저는 묵묵히 민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난 평생 사람이랑 싸워본 적이 없어. 동업자 형이 불평불만을 해도 화낸 적 없고, 사람 대 사람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믿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 어디서 배웠을지 모르는 욕을 해대면서. 그러고 집에 가면 자괴감이 몰려와.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며 일을 해야 하나 싶고, 스스로 적을 만드는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 건가 싶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호라면 정말 힘들어했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민호의 말을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매달 너한테 돈을 보내고 메일을 쓸 때가 되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였어. 너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도, 함께 일을 하게 된 동료들도. 책임감이 널 움직인 거야? 민호는 피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넌 대단한 녀석이야. 동업자한테 당하고 쫄딱 망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잖아.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생겼고, 널 믿고 일을 맡기는 거래처도 생겼고.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에 너를 묶어두지 마라. 너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녀석이야. 고마워. 내가 왜 10년 동안 너를 잊고 살았는지 정말 후회가 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민호야, 나는 너가 참 멋지다. 돈을 들고 도망간 건 동업자지 너가 아닌데 그걸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고생하는 아내한테 고마워할 줄도 미안해할 줄도 알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 힘들면 자기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 인간은 원래 그런 건데 너는 아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보는 너는 그래.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민호를 위로하게 되다니 민호를 보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던 민호는 가방을 열더니 통장을 건넸습니다. 술 먹다가 한탄했다가 위로했다가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시점에 통장이라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통장을 왜 줘? 열어봐. 민호가 준 통장을 본 저는 더 의아해함을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이게 뭐? 이후 민호의 말은 저를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거 이자야. 너한테 빌렸던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저는 황급히 통장을 내려놓으며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너 미쳤어? 3천만 원이 휴지 조각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그냥 줄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무슨 이자가 원금이랑 똑같아?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을 와다다 쏟아내는데 민호가 처음으로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그 돈이 있었으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든 적금을 하든 여러 방법으로 돈을 불렸겠지. 그거에 대한 이자야. 내가 5년 동안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었을 네 기회를 샀다고 생각해줘. 난 내가 산 기회에 대가를 지불한 것뿐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너 사업 안정된 지도 얼마 안 됐다며. 맞아. 저는 얘가 사업이 잘 풀려서 들뜬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거 주려면 사업이 좀 안정된 다음에 줘. 지금은 아니야.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꼭 받아줘. 저희의 실랑이는 술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승리는 민호의 손에 돌아갔고 저는 3천만 원이 담긴 통장을 꼭 쥔 채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통장을 숨겼습니다. 그 후 저는 곧장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 민호 기억나세요? 민호? 서민호요. 나 고등학생 때 매일 집 와서 아침 먹고 반찬도 챙겨주고 했던. 아버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럼 기억하지. 그 녀석 참 똑부러졌었는데 요즘도 연락하고 있었냐? 괘씸하기는 얼굴 한번 안 비춰주고 말이야.
나중에 한번 데려와 밥이나 한 끼 지어주게. 저는 본가로 내려가 민호와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민호와 재수 씨가 본가로 찾아왔고 저희 가족은 아주 오랜만에 민호를 만나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민호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호는 북적거리는 분위기의 가족이 항상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재수 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민호와 저희 가족은 잊고 지냈던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금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저도, 어머니도, 민호도 너무나 놀랬죠. 건강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쓰러지신 거였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의 말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고민할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뒤이어 나온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수술하셔야 해요. 한국에서는 이 병을 치료해본 의사가 없습니다. 섣불리 수술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곧장 아버지를 미국에서 수술시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터무니없는 비용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거라 보험은 꿈도 못 꿨고 미국인들에게도 살인적인 병원비를 외국인인 저희가 감당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아버지는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올스탑 됐고 어머니와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 앞에 민호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왜 여기 있냐? 집에 들어가 있지. 어머니 아버지 계셔. 민호는 말없이 저를 차에 태웠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뭔 일이길래 여기까지 데려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너가 거절할 게 뻔해서 멀리 데려가는 거야. 부탁 안 들어주면 그냥 거기 버리고 오게. 터무니없는 말에 헛웃음을 짓고 나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항구였어요.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민호는 저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다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 미국 모시고 가자.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쉽게 말할 문제 아니라는 거 알잖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당이 안 될 정도야. 빚이라도 내고 모시고 가고 싶어. 그런데 너도 알잖아. 불가능해. 민호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여전히 시선은 바다를 향한 상태로요. 내가 모시고 갈게. 당연히 병원비 부담도 내가 할 거고. 저는 민호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너 미쳤냐? 너가 그 돈을 왜 내? 그건 내도 내가 내야지. 민호는 그제야 제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안 하면 나는 평생 마음에 짐을 진 상태로 살 거야.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 고등학생 때 10년 만에 만난 나를 믿어주고 3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 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줬을 때, 5년이 지나 나를 가족으로 받아줬을 때, 나는 이미 네 형제였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었어. 너는 아니냐? 저는 민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제게 형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정말 민호는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저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금액이었지만 민호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병원비를 해결했죠. 아버지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저는 그제야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서민호, 돈 엄청 벌었나 보다. 내가 서민호의 경제력을 얕봤네. 그러면 형님이라고 불러 이 자식아. 그럴 수는 없지. 너 그때 내가 3천만 원 안 빌려줬어 봐. 지금 깡통 차고 있을걸? 저희는 여전히 지나간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오래 기다렸던 아이를 품에 안았고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편찮으셨냐는 듯 건강을 회복하셨고 전원주택을 지어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전부인 3천만 원을 10년이나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했다 잡힌 동업자처럼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리와 은혜를 알고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에 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